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입학팀장 최원우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 고교에서 지금 2024학년도에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학과에 어떤 전형을 가야 될지 충분히 지금 계속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웃풋이 강한 인하대학교를 고민하시는 수험생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각 전형별 핵심적인 사항들을 제가 질문을 한번 전문가님들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하대학교의 전형을 간단하게 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인하대학교는 수시 모집을 70%, 정시 모집을 약 30%를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인하 차민재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종합 평가만 하는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 인원이 이제 다른 전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하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대표 전형인데요. 전년 대비 약 70명 정도를 더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서류 종합 평가 100%로 3.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서류 점수 70% 반영하고 면접 점수 30%로 최초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다음은 이제 대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전년 대비 약 200명 정도를 더 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설명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을 정량 산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이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약 459명을 선발하는데 전년 대비 인원 변경은 크지 않고요. 논술 점수 70점, 학생부 교과 점수 30점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요거는 이제 수시는 아니지만 참고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1126명을 선발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4학년도가 수험생, 즉 입학 정원 대비 수험생이 가장 적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신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행운아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수험생 인구가 가장 적게 되면 당연히 모든 대학의 입시 결과는 대부분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에 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향후에 있을 우리 질문과 설명을 대입해 보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됐고 또 학력 인구가 준다는 이슈로 가장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노준호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제가 핵심적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준호 사정관님 오셨는데요. 인사하시죠.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주요사항 안내를 맡은 노준호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할 텐데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아까 모집 인원이 200명가량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르면 올해 경쟁률, 아마 학생들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수험생분들께서 전형별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꼭 참고하는 데이터가 입시결과 데이터죠. 그렇죠. 하지만 입시결과는 말 그대로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꼭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특히 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의 증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학년도별 모집 인원, 그리고 분홍색 그래프는 학년도별 경쟁률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올해 모집 인원이 604명으로 작년보다 200명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학년도 모집 인원과 그나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경쟁률이 8.3대 1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험생 수가 더 줄었다는 점과 2021학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1,800여 명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시 결과를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N수생 지원자 비율도 감소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나중에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선 모집 인원 자체가 늘었지만 지금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모집 인원과 또 서울권, 수도권 대학들이 더 뽑는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아마 경쟁률에 대한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또 이거 말고 또 큰 변화가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년 대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 2개 합 5등급에서 소폭 완화되어서 2개 합 6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충족률이 좀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년도는 그러면 어떤 정도의 충족률을 나타냈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하 모등급으로 동일하였거든요. 그에 따른 계열별 충족률을 보시면 약 50%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족 인원이 절반 정도라는 것은 경쟁률 또한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하늘색 그래프는 계열별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고, 그 오른쪽에 진한 남색 그래프가 수능 최저 충족자를 고려한 경쟁률을 나타낸 수치이므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쟁률, 즉 수능 최저 충족자를 중심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가 알기로 상위권 대학으로 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 충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는 비율이 낮아서 예비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이 합격할 기회가 더 높은 전형인데요. 화면 오른쪽에 분홍색 그래프가 하나 더 지금 나왔죠. 이 수치는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들까지 합격자로 간주했을 때 경쟁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했어도 계열별 평균 경쟁률이 이렇게 낮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계의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하고 네. 인문계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학력 인구의 변화는 자연계가 더 민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하대학교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포인트는 총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3 수험생 감소, 두 번째는 전년 대비 모집 인원 증가, 세 번째는 이제 인문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입시 결과 좀 예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히 예측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시 결과를 해석해 보는 정도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질문이 많은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입학처 홈페이지 상단 수시 모집 탭을 보시면은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버튼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은 14페이지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모집 단위부터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실경쟁률도 또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방법을 꼭 메모해 두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아까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제가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한테는 뭐 조금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몰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2가지 사항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입시 결과 자료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이고요. 첫 번째는 계열별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3년치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보시면 이외에 더 있지만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 수능 일반 전형에서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 의외의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 정리해 본 거는 올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유난히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학과들을 정리에 따라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하면은 입시 결과가 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지원은 전략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입시 결과를 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변화에 좀 민감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학과, 또 특히 충원이 좀 많이 돈 학과,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더 하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제가 전형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이 좀 바뀌었죠. 자기소개서 제출이 이제 인하대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할 때 기존 3배수에서 면접 대상자를 3.5배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2024학년도에는 진로 탐구 역량이라는 평가 항목이 기존 45%에서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5%가 줄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사실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을 모시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서재현 책임사정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서재현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평가 항목 중에서 진로 탐구 역량이 좀 비율이 확대됐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핵심 사항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진로탐구 역량의 비율이 높다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탐구 역량은 학교 생활에서 진로 개발을 위해 노력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로 관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선택한 이수 교과목의 적절성과 더불어서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이루어진 진로 개발 활동 내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탐구 역량은 교과 이수 과정이나 또 진로 활동 그 과정에서 학업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활동들을 평가하고요. 평가 비율도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의 진로 관심이 본인의 탐구 역량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면접 배수가 확대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입시 결과는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입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22학년도, 23학년도 이나 미래인재 전형 지원자, 등록자의 주요 내신 등급에 대한 비교를 보고 계신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학년도에 진로탐구 역량 배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요소를 변경하면서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은 아주 소폭 한 0.1등급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등록자의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문과대학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경영대학, 또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어떤 입결의 변화가 뭐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면접 배수를 3.5배수를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수험생들이 좀 주의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23학년 때부터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자 3.5배수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확대에 따른 입시 결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1단계 서류평가 결과 대비 최종 등록한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면접 대상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이상인 학생의 최종 등록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면접평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2, 3배수 학생들이 역전을 하는 거가 최종 등록자로 갈수록 커지는 걸 보면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을 신경 써야 되겠죠. 수험생들이 면접을 신경 쓰기 위해서 그래도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면접 방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요,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개별 지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 항목은 서류평가 거의 동일한데요. 기초학업 역량, 진로탐구 역량, 그다음 의사소통 역량으로 8에서 10분간 진행되고요. 개인 인적사항, 예를 들면 성명이라든지 소속 고교, 또 이런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현재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예시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한 3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요. 일단 기초학업 역량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시간에서 배운 내용들로 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과 시간에 배운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을 때는 핵심을 벗어난 장황한 성명보다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해서 관련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가장 답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진로탐구 역량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창체 진로 활동에서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또 위와 같이 이렇게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단순하게 결과만 얘기하기보다는 그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 대한 내용처럼 어떤 동아리의 주제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 주제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토론 주제가 어떻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또 여러 명이 하는 활동일 경우엔 나의 역할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하는 게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 역량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인성 관련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지원자의 장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만큼은 크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나 자랑을 한다. 나의 장점을 어필한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 관련 질문에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사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접 때 긴장을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면접 전에 자기 학생부를 보고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면접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학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것들을 또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관련 개념도 가급적 학과에서 좀 많이 쓰이는 개념들은 더 잘 알고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주로 교과목 중에서도 해당되는 그 지원 전공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또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정독을 하면서 실전처럼 모의 면접도 좀 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학과와 연결된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과정 중심, 사례 중심 이런 게 키워드인 것 같고요. 또 뭐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보다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뭐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책자 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라든가 아니면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라고 하는 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탑재를 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이 가이드북에 합격 수기를 작성한 이 선배들이 되겠죠. 이 선배들이 직접 동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보시면은 아마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이렇게 많은 자료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현 책임 사정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전형이죠.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우선 논술고사 70점에 학생부 교과 성적 30점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출제 유형 및 출제 범위를 좀 확실하게 아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고요. 수학 교과,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즉 기하하고 확률과 통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인문 계열의 경우는 언어 논술입니다. 그래서 국어 전 범위와 사회에 보시는 그 과목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인문계 논술 유형이 조금 바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님을 모셔서 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기 책임 사정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숙기입니다. 네, 먼저 제가 설명드릴 때 올해는 논술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좀 확대됐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을 봤을 때 3등급 중반에서 6등급에 그렇죠.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학생부 교과 등급감 환산 점수가 조정돼서 3등급과 6등급의 학생부 교과 반응 점수 차이가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점은 논술 점수로 봤을 때 0.4점 차이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한 6등급 친구가 지원자가 논술고사에서 0.4점 이상만 받을 수 있다면 3등급과 교과 성적의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주목해야 될 게 인문 계열의 논술고사 유형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이제 인문계열의 논술고사 유형이 변경되었는데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논술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제시문을 통해서 그 논증을 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2024학년도에 인문계 논술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인문계 문항 1과 문항 2가 연계해서 출제되는 통합형이라면 24학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문항 1과 문항 2를 연계시키지 않고 독립된 논제에 따라서 서술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항 1은 수험생이 제시문을 통해서 논제의 개념과 쟁점을 직접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는 일반적인 논술 방식의 문항입니다. 네. 그리고 문항 2는 도표나 그림 자료를 스스로 해석을 해서 논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유형인데요. 수험생이 도표 자료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논술의 기본적인 구조나 아니면 평가에 조금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도표 자료는 가능한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네. 있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유형은 논술 모의고사 예시 답안이나 네네. 또는 세부적인 채점 기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그 모의 논술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변화를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네네. 전년도와 저년도의 그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니 자연계 논술 성적이 좀 많이 평균이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좀 쉬워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사실 인하대 자체적으로도 고교교육과정 네. 중심으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난이도를 조금 조정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의 논술 점수가 평균 한 20점 이상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주변에서도 인하대 논술, 특히 수리 논술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네. 많이 좀 난이도가 조정된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자연계 합격 네. 가능성을 높이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3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한 문항당 소문항이 한 3,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4개 정도의 소문항은 각각이 연결이 되어 있고 단계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논술은 만점을 요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답이 틀리더라도 그 과정상에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서술할 때 수식이라던가 그림을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답안,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평균 점수가 한 60점 이상이면 합격권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모른다고 안 쓰지 말고 최대한 그림이든 수식을 네네. 관련 있는 거는 쓰도록 한다. 그게 네, 핵심이라고 맞습니다. 보시겠네요. 네. 좋은 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위에 뭐 논술을 좀 저희가 참고할 자료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각 대학의 논술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합격에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논술 기출문제나 또는 모의고사 문제를 참고해서 예시 답안이나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하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숙희 책임 사정관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름 날카롭게 질문을 좀 해서 아마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 홍보총괄을 맡고 계신 우리 고보현 책임사정관님 모시고 인하대학교의 핵심적인 부분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보현 책임사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책임사정관 고보현입니다. 먼저 인하대학교의 어떤 캠퍼스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네. 좀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하대학교 멀티캠퍼스 전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첨단 신산업 분야 특성화, 그리고 학교와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멀티캠퍼스 전략을 인하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본교인 용영 캠퍼스는 교육혁신, 첨단 학과 신설, 융합학제 도입 등으로 교육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고요.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한 교육 연구 기반의 오픈 캠퍼스 모델을 지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 메디컬 캠퍼스가 추진 예정 중에 있는데요. 900병상 규모의 인하대 병원에 더하여서 의료보건계열 연구시설과 7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용영 캠퍼스는 지금 현재 뭐 본교 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래도 가시권에 있는 게 우리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인 것 같거든요. 네, 송도에.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현재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는 항공우주공학과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기계공학과 대학원 등 대학의 연구 인력과
항공우주 관련 28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인하대는 미래 우주교육센터 운영사업,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 등 우주 분야와 관련된 주요 국가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우주 연구 개발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또 누리호 발사 등 최근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항공우주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시에는 큐브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로 쏘아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첨단 기업인지 학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인하대도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을 혁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신설학과가 있다죠? 네, 그렇죠.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첨단 신산업인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저희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의 4세대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2024학년도에 수시 모집으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 13명,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8명, 논술 6명 등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도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대비하냐. 네. 근데 저희가 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보니 전자 전기 네. 일반적으로 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면 꼭 반도체 키워드가 없어도 네.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신설학과는 아니지만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를 독립학부로 구성한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부는 현재 학과에 대한 변경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뭔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좀 독립한 느낌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과 말고도 우리가 이미 첨단 융합 학부를 몇 가지 세웠잖아요. 네, 그 부분도 뭐 간략하게만 좀 안내해 주시면. 네, 신설학과 외에도 인하대가 첨단 분야 융합학과로서 만들어 놓은 학과들이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 컴퓨터 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인하 미래인재 전형 최초 합격자의 경우에는 등록 시에 모집 인원 50%를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시 모집에서 장학 혜택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슬라이드에 나가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최종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학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또 장학 혜택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웃풋이 강한 대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렇게 표현을 썼던 이유가 우리 인하대학교의 취업의 장점입니다. 단순한 취업률보다도 취업의 퀄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수치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하대 하면 취업률이죠. 예, 특히 학생 성과가 우수한 대학인데요. 취업률은 2022년 기준으로 69.8%에 달합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 졸업생 배출 대학 중에 7위 정도 하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지 취업률도 상당히 우수해서 90.7% 정도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취업의 질도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 수도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 취업률이 상당히 우수함을 아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하대에 입학한 평범한 학생들이 인하대의 우수한 학사 제도와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들을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취업률만 높은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군에 특히 많이 간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인하대 학사 제도와 취업 어떤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시 인하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지는 충동도 느껴집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고보현 책임사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지금 인하대학교가 195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이 되면 이제 개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으신 우리 학생들 만약에 인하대학교 신입생이 되시면 70번째 생일에 이제 신입생이 되시는 겁니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이 영상과 또 여러 가지 참고하셔가지고 수시 모집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